추기경님이 계신데 잠깐 그 추기경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정말요? 아니 어떻게 매회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선생님들이 다 선물을 준비해 주셔갖고 했는데 추기경님이 교황님께 청해서 받은 묵주입니다. 오. 이런 선물을 하나씩 이 여성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황청 와. 그래서 장난 아닌데? 이 추기경의 이거 주인은 너무 귀한 거네요. 교회 다니던 성당 다니던 그거에 상관없이 오. 네, 그렇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하네. 추기경님입니까? 와. 이 가본데? 가보지. 그러니까. 너무 특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이 너무 마크 좀 특별해. 보세요. 너무. 그러니까. 그게 교황청이 맞고. 네. 교황님 서거 소식을 예. 처음에 들었을 예. 때 그때 어떠셨어요? 동일 쌤이 생각났어요 저는. 저도 저도요. 그랬거든요. 네. 그 원래 우리가 그 지중해 여행을 할 때 이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단계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주치의가 몇 달 전부터 지금 현재 이 일정에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걸 거부하셨던 거예요. 왜 거부했냐면 그냥 내가 계속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가겠다.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제안도 안 받아들이시고 가톨릭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인 그렇죠. 거죠. 이거를 이제 세데 바칸테 공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공석 중에는 교황청 내에 있는 추기경들은 모두 직무 정지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콘클라베는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뭐 로마나 이탈리아나 유럽 지역에 있는 추기경들은 바로 올 수가 있지만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다 모여야지만 그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갖는 동안 전 세계 각지 추기경들이 모이게 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교황이 살았던 도무스 마르타의 집 거기가 사실은 그 추기경 회의, 그 콘클라베를 위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120명은 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들이 들어가게 되고 30명은 일종의 그 콘클라베 스태프 그 회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150명 정도 거기서 머물게 돼요. 네. extra omnes. 콘클라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콘클라베에 참여한 그 모든 추기경 120명에게 각각의 3분의 프레젠테이션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콘클라베에 임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차기 교황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3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120분이 예, 다 3분간. 3분간 스피치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네요. 6시간이네. 근데 그 발표는 어떤 언어로 하게 돼요? 이탈리아어로 주로 합니다. 이탈리아어로요? 예, 예. 이탈리아어로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전에 그 교황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교황이 될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던 네네.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금 세계는 이렇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우리는 그들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담아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진정한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콘클라베에 참여한 추기경들이 아 그러면 당신이네가 된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장례 절차를 좀 특별히 간소하게 하고 묘비에 이름만 예. 적어달라고 하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황들의 비문들을 이제 라틴어된 거를 이제 번역하는 그거를 해봤는데 치세 때 내가 어떤 걸 참 미흡했다 이런 말을 쓴 분도 있고 최고의 권자에 왔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어떤 그런 문장도 이제 본 적이 났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조차도 없이 이제 프란치스쿠스 그 이름 하나 써달라라고 했는데 이분의 어떤 삶이 거기에 다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분은 교황의 이름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따게 된 것은 바로 아시시에 있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아시시에 있는 프란치스코는
교회 역사에서 서구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면 알테르 크리스투스라는 라틴 말이 있는데 그분의 별명이에요. 제2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선행과 덕행과 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가난이셨어요. 원래 귀족 가문의 자제였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특혜와 권한을 버린다는 의미에서 벌거벗고 집 밖을 나가요. 그 전에 수도회라는 것은 기부를 받고 헌사를 받아서 부유한 그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나가서 사람들한테 받는 그것이 썩은 거면 썩은 걸 먹고 그것이 좋은 거면 좋은 걸 먹고 그것으로 살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시작했던 그분의 이름을 이 교황님이 따왔다는 거는 내가 이걸 쓰겠다는 거는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었고 본인의 가치관이. 예,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사셨고. 근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교황님 선종하시고 나서 제 책상에 되게 귀한 서랍 안에 잘 보관을 해뒀었는데 저도 보관했어요. 다시 꺼내서 한번 손에 쥐어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됐고 이렇게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교황이라는 존재는 정말 어떤 절대적인 자리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단 하나의 보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어떤 한 사람의 손은 나의 이마를 짚어줄 것이다라는 신뢰와 믿음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저는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바티칸 여행하면서도 그렇고 귀한 선물을 받은 것도 그렇고 되게 제 삶에 있어서도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기억이 된 것 같아서 그 선물의 의미도 되게 컸다는 것을 또 잘 전달해 주셨잖아요, 동일선께서. 저는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우주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주요? 네. 우주는 항상 사라지고 있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데 우주에서 사라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초신성. 이게 신성, 초신성. 이름이 뭐 노바, 슈퍼노바 이렇게 부르는데요.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봤을 때에는 밤하늘에 없던 별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성이나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게 별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별이 이제 우리 태양 같은 별이 잘 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원래 얼마나 큰 별이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냥 사그라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지속돼요? 그런 거구나. 아, 이 밝기가요? 네, 밝기가?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 보통 한 달 정도면 사그라들어요. 아, 그래서 한 달. 근데 뭐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한 달 정도 뭐 볼 수 있어요. 한 지구 정도 되는 규모의 별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그럼요. 그런가요? 그럼요. 지구 정도 되는 것은 별조차 내지도 않고 사라지고 지구만한 별은 별이 아니에요. 지구 별 아니라고. 아, 별 아니지. 뉴스에서 지금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가짜 뉴스라니까. 이게 문제야 지금. 아, 근데 우리는 행성이야, 우리의 행성. 운명은 태양이 죽을 때 같이 태양의 운명과 같이 함께 하게 그렇네요. 돼요. 태양이 삼켜버린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태양이 아마 팽창해서. 우리 앞까지 올 거예요. 우리까지 삼킬 수도 있고 우리 바로 앞까지 오면 하늘에 태양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가 있게 살아 있다면 볼 수가 없겠지. 살아 있다면 다 죽겠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우주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우주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지금도 은하계가 막 생기잖아요. 네, 네. 생기다가 사라지고 생기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게 뭐 1000조년인가? 뭐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위가 안 오는데 되게 어휘가 거치네요. 아직 어쨌든 괜찮네. 그러다가 그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젊은 시절을 살고 있는지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의 전체 우주의 생명 중에 한 7분 정도쯤에 와 있더라. 네? 너무 젊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그 말 지구 같은 생성 과정을 보이는 어떤
곳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만나 그 항상 우주인 룰이잖아요. 못 만나. 못 만날 수 없다. 멀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아마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네. 왜? 너무나 멀리 있어서요. 만나보고 근데- 싶네. 그들이 능력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과학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로 그들은 여기 올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구 근처로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래요? 누가 하나 왔다 왔다 간 갔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욱쌤답지 않은 얘기인데 근거가 없잖아요. 오아무아인가? 오아무아라고 해서 오아무아. 태양계로 진입했다가 빨리 빠지네. 네네. It was a special day when this object was first discovered. We have been waiting for the discovery of an interstellar object for decades, basically. A pair of Harvard scientists say a massive, fast-moving visitor to our solar system may have been a probe sent by an advanced alien civilization. It was named Oumuamua. 이게 이제 태양계로 와서 태양계를 지나갔는데 태양계로 이렇게 맞아요. 수직으로 들어왔다가 싹 나가거든요.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게 확 꺾여 나가는데 나갈 때가 더 빨랐다면서요.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태양의 중력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중력 법칙에 의한 것보다 약간 다르게 했는데 뭔가 가속을 더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인위적인 뭔가 그래서 이제 왜 가속을 가해졌다. 했을까 이제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과학의 영역이죠. 그래서 해성 같은 경우 가속하거든요. 그렇지. 해성은 이제 얘가 가스를 분출하게 돼요. 태양에 멀리 있을 때는 안 그러다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스가 막 분출돼서 그게 그것 때문에 추진력을- 추진력을 받아서 속도가 바뀌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하나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지금도 그냥 정확한 과학적인 답은 물음표예요. 물론 저도 과학자라서 믿진 이렇게 아주 신뢰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막 근래에 그 과학적 관측을 통해서 우주선이 지나갔다면은 가장 확률이 높을 녀석이 하나 2017년인가 18년인가에 지나간 건데요. 그런 게 있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큰둥해요. 그렇군요. 네, 네. 전반적으로 시큰둥한데 아니 이제- 우리 UFO 덕후들은 열광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심지어 태양계 밖에서 왔다니 얼마나 대단. 또 그때 기대하고 그 있어. 논문을 하버드 사람들이 발표를 해요. 그렇죠. 맞아, 하버드에서 했죠. 그래서 오 하버드래. 하면서 아니 아까 제가 듣기로는 빛의 속도를 그거를 못 하겠지만은 근데 공간을 압축해서 그거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질 수는 있다. 근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미치오 카쿠 교수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런 기술이나 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한 과학 법칙이 있다고 쳐요. 지구 왜 오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근데 거예요. 지구에 올 얘기의 이유가 결론을 없어. 들으셔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어디 멀리 있는 그 무인도에 가서 이상한 생명체 하나도 관찰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지적 생명체가 있는 것 때문에 올 수는 있지. 그러니까 우린 대단한 게 아니지만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게 힙한 거죠. 여기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힙한 거야. 이 정도는 힙한 거야. 지구가 힙하기만 해야지 핫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2032년에 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최근에 소행성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2032년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1%를 넘는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돼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견된 대형 소행성 중 지구 충돌 확률이 1%를 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승모 원장님, 그 지구가 아마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나요? 소행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개 한 7천만 년 정도의 한 번의 확률로 네. 지구가 되게 많이 부딪히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 6,600만 년쯤 전에는
지름 10km,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네. 한라산 높이의 5배쯤 되는 거대한 운석이 시속 7만 킬로미터 속도로 비스듬하게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꽝 충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폭풍 나고 쓰나미가 나면서 단 30분 안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공룡들은 싹 사라져요. 아이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충격으로 이제 지진 나고 지진의 여파로 화산 터지고 하면서 해일도 나고. 그때부터 한 30만 년, 50만 년에 걸쳐서 이제 5번째 대멸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들은 싹 사라졌어요. 무주공산, 무주공해가 된 거잖아요. 큰 놈들이 사라지니까 그 당시 주먹만한 크기로 살고 있었던 뭐 생쥐만한 포유류들이 야, 내 세상이 됐구나. 점점 키우다가 마침내 우리가 등장하게 됐죠. 근데 그게 한 7천만 년 정도의 확률로 한 번씩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야, 이제는 좀 올 때가 되지 않았어? 막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왜 누가 걱정하냐면 천문연구원 심채경 박사님과 그 동료들이 다 해주고 계십니다.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충돌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다 이미 다 동정해서 알고 있고 걔네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대신에 우리는 운석 충돌해서 뭔가 사고가 날 것을 좀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첼라빈스키 운석 충돌했을 때 걔가 떨어지면서 주변에 뭐 유리창도 다 깨지고 뭐 이런 피해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도 해요. 저희는 어느 정도 크기의 운석이 저희 연구원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처음에 뭐 직원들 대피시키고 뭐 이 연기가 나고 하는 거 불을 끄고 그다음에 성분을 조사해야 되니까 독극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얘를 처리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같이 합동 훈련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지구에 곧 충돌할 거라는 설정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몇 시 몇 분 어느 상공에 몇 킬로미터 거리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 몇 시 몇 분 뭐 어느 지역에서 관측했습니다. 뭐 거리가 어떻게 조정됐습니다. 이런 거를 실제 훈련을 해요. 네, 전 세계가 같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소행성이 날라올 때 이제 관측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안다고 한들 막을 수 있겠는가가 사실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언뜻 보면 뭐 머리 쏴가지고 방향을 날아오는데 튼다거나. 그거를 사실 아까 시속 7만으로 날아오는 지름 10km짜리 물체를 인간이 가진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가서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도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5만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중에 1등을 했던 아이디어는 흰색 페인트 던지는 거가 아이디어였어요. 흰색 페인트. 그게 왜요? 그러니까 충분히 멀리 있을 때 거기 가서 흰색 페인트를 막 쏟아 부으면은 이게 흰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얘가 반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미미한 것 같지만 흰색을 도포하면은 흰색은 모든 종류의 빛을 다 반사시키니까 이게 끝없이 빛을 반사하면서 계속 압력을 받아서 원래 부딪힐 수행성이었다면 조금 방향을 틀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나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이다라는 답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주 작은 상태 조금 바꾸면 먼 거리에서 확만 바꾸면 되죠. 근데 전에 칼 세이건이 그 소행성 충돌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날아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제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기술이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그 굉장히 재앙이 될 수 있단 말을 해요. 그러면은 궤도를 제어할 수 있는 국가가 안 할 수도 있죠. 자기에게 적국이 되는 국가로 궤도를 틀어서 엄청난 그 재난을 상대 적국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행성 제어라는 것은 단순히 몇몇 국가가 연구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유엔 같은 그 국가를 초월하는 그런 조직체가 하지 않으면은 이걸 한 국가가 독점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뭐 피하면 되지 뭐 이렇게 빨리 탐지하면 되지 하지만 이게 또 나쁜 사람들이 이걸 또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되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